트렌드 코리아 2026년판. 이번 판은 좀 늦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표 저자인 김난도 교수님이 선문을 쓰실 때 과거의 선문들을 쭉 읽어봤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 보통 때는 경제 관련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죄다 AI와 관련된 키워드로 수렴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챗 GPT를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쓸 정도로 한국인들이 AI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하여간 한국 사회 전체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본인의 전문성과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존재, 켄타우로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반마이지만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AI에 비해 갖는 장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AI가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강점이 존재하지만 그것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이것을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온전한 AI만의 작업 루프 안에 인간이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루프의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명령자로서의 인간은 AI에게 목표를 할당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AI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오롯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켜야 할 윤리적 감각은 아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은 인간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검증자로서의 역할이 또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된 관점의 정보를 재생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는 엄청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대화는 항상 팩트체크를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사례로 등장하고는 하는데 인종과 관련된 왜곡된 의견을 AI가 제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들이 AI가 확대 재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AI를 그대로 두면 그러한 시각을 증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서 들고 있는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아이튜터 그룹은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고령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6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앞으로 차별금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게 됐죠.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AI 시스템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AI가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것은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런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봤을 때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휴먼 인 더 루프를 사업 설계의 기본 방침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평가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다. 우리가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보면 어떤 것은 그럴듯해서 웃기기도 한데 때로는 어떤 이미지들이 너무나 기괴하여 불쾌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AI의 힘을 빌려 다방면에서 수많은 창작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써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이, 그 결과물들이 어필해야 할 대상이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내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게 오류인지 아닌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단지 아는 내용을 AI가 잘 정리해주면 그것은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결과물도 제대로 나온 게 되는데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AI만 쓰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류를 팩트체크 없이 내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초보자들일수록 AI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AI의 한계를 알고 잘 사용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즈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서는 2025년 5월 여름에 읽을 추천도서 15권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10권이 할루시네이션으로 만들어진 존재하지 않는 책들이었다.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책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파브리치오 델 아쿠아 연구팀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AI가 가진 불규칙한 기술적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숙련 노동자가 생성형 AI를 그 능력의 경계 내에서 사용하면 생산성이 약 40% 향상되지만 능력의 경계 밖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19%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AI는 특정 작업에서는 뛰어나지만 또 다른 작업에서는 크게 뒤처지는 불규칙한 기술적 경계를 보인다. 사용자나 작업 분야에 따라 AI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소는 이 갈수록 OS 운영체제에 대한 공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는 가능하면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AI를 더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가속기다.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오소는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결국에 코어한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킬이 아니라 운영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감독이나 CEO, 철학자, 예술가로서의 수업을 해나가야 한다. 철학은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경영은 자원을 운영하고 투자는 자원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미적 감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이제는 이런 측면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이 트렌드 분석이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제품을 가져와야 될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CEO로서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 그것을 감독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자원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를 드린 것은 휴먼 인 더 루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의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 빠지고 전적으로 AI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 지금의 AI는 귀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통계적 예외 현상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처음 보는 상황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는 바둑을 예로 들면 한번 지기는 했지만 이 이세돌의 78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둑이니까 그냥 승패로 끝났지만 인간 세계에서 AI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많은 일들을 맡기면 맡길수록 이런 위험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더 위험한 상황,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AI에게 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관리 감독의 업무는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 이 양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AI의 시대가 온 것은 이미 닥친 현실이고 기업은 어떤 조직으로, 개인은 또 어떤 인재로 거듭나야 할까요? 아마도 대전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칸막이가 여러 개 쳐져 있고 또 그 장벽이 견고한 조직이라면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될 것입니다. AI로 인한 변화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이미 기존 전통적인 회사의 임원들도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실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실무와 임원 이런 장벽이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또 수평적으로 봤을 때도 인공지능에 기대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 간 경계도 예전만큼 확고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팀들, 프로젝트 팀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유연한 조직 체계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에게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이 권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멀티플레이어들이 여러 개의 업무들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AI와 함께 해나갈 때 그 조직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업무에 못을 박아줘야 하는 시점도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소수의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들 참여하는 조직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폐기하고 재학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핵심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듯합니다. 결국에 기능적인 것들은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AI의 단점은 기계적이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탁월한 가속기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속기는 가속기일 뿐이죠. 이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 코어가 인간에게 있다. 윤리성, 미적 감수성, 어포던스, 정치 사회적 결정 등등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 AI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그 반작용으로 복고의 시대가 돌아온 듯합니다. 아니, 이 복고를 넘어서서 이 진본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진보니즘의 도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 박물관에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하죠. 물론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아기자기한 상품들도 인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주동하는 이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인 것, 진본을 찾아서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시절에 대해서 향수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 개인의 향수가 아니라 집단이 추억하는 역사적인 향수이고 이것은 사회가 불안할 때 찾아오는 복고 열풍을 넘어서는 더 뿌리 깊은 사회적 불안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면서도 쉴 때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는 활동에 매달리게 되겠습니다. 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오쏘도 느끼는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지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증이 AI 시대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뿌리 박아주는 지식들이 기초를 잡아주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같다. 지식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가 않고 그 순간의 맥락만을 이해를 할 뿐 남는 것이 없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어떤 진본의 지식들, 원리적인 지식들을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서치 회사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 트렌드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실제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AI와 관련된 내용들, 오쏘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바들이 있어서 의미 있는 독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꼼꼼하게 뜯어본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떼다가 파는 방식으로는 조금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미세하게 소비하는 패턴들이 늘었다. 조금씩 테스트해보면서 사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합리적인 소비를 조금 많이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AI의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에 AI에는 빈틈이 없다. 그래서 경직된 기계체로서 항상 거대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 틈에 유기체인 인간이 들어가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인으로 봐서는 알고리즘 추천 내용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발성을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 상품을 급해서 우연히 사봤는데 너무나도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리뷰는 형편이 없었죠. 그것이 상대편의 작업인지 혹은 제품을 올려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평판 관리가 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나는 것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이런 우발성,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AI를 벗어나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AI의 사고를 막기 위한 유연한 회복 탄력성을 갖춘 조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측면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평가하는 AI의 틈새를 어떻게 벌릴 것인가, 다각도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